네, 북한이 지난주부터 최대 정치 행사이자 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대회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최고 직책인 당 총비서에 제추돼 됐습니다. 일치한 의사에 따라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초대할 것을 결정한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위상이 강화했다. 아직까지 당대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아직까지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이 7차, 8차, 9차 당대회까지 치렀는데 당 총비서로 제추돼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주석이라는 호칭을 부활할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일단 주석이라는 호칭을 달진 않았는데 아직 당대회가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주석이라는 명칭은 김일성이 썼던 명칭이고 김정일 때 이런 이제 주석은 한 명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 쓰기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석이라는 이름을 쓰진 않을 겁니다. 특히 그래서 김정일 같은 경우는 국방위원장으로 계속 불렸고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총비서, 국무위원장 이런 이름을 불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김일성의 어떤 북한의 창시했다는 그 주석. 사실 이게 보통 우리가 축구 선수들도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면 번호를 갖다가 그냥 고정으로 해서 딴 사람 못 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결국 이번에 9차 당대를 했지만 아무리 본인이 이번 당대에서도 보면 예전에 발치산 세대 그다음에 이제 그 주로 이 아들 세대 다 이제 이번에 상당수를 좀 내쳤지 않습니까? 예. 그런 행동을 했지만 주석을 달기에는 아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엔 또 아마 주석은 안 달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아버지 때도 쓰지 않았던 주석칭을 부활시키는 것은 부담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또 이번에 주목됐던 것 중 하나가 딸 김주애가 참석할지 여부였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주애의 이름이 주애가 아니라 주해일 수 있다 이런 게 정보당국을 통해서 좀 전달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현종 위원께 이것도 여쭤볼게요. 네. 예전에 김정은 같은 경우도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운으로 알려졌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이름이 다를 수 있는 걸까요? 아마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제 김정운으로 구루문자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나중에 공개될 거 보면 김정은, 은의 은자를 써서 김정은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주애라는 이름은 북한에 공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데니스 로드먼이 옛날에 이제 북한에 갔을 때 그때 이제 한번 안아봤다 그러면서 주애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애라고 하고 그 주인 주자에다가 사랑의 자 써서 널리 사랑을 퍼뜨린다 이런 의미로 썼다는 게 이제 최근에 탈북한 분들의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의 어떤 세대와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공식 직함을 받을 때는 또 상황의 의미가 다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애지만 나중에는 또 주해를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래도 김정은 같은 경우는 스위스 유학도 하고 조금의 서구의 문물을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김주애 같은 경우는 계속 국내에서만 있었고 지금 사실은 13살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된 나이인데 예. 지금 저렇게 이제 미사일 국정 등등 한다는 게 그러니까 본인의 인격 형성, 그다음 품성 형성 이게 되기 전에 이런 중요한 직책을 받을 경우는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미사일 총국장 역할을 받은 것 같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이현종 위원이 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사일 총국장을 맡으려면 사실은 이제 상징적인 지위인데 미사일이라는 게 북한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저걸 받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13살이 공식 직함을 받는다?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거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좀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여요. 그렇지만 김주애가 요즘 차지하고 있는 정책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일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인격 형성이나 어떤 도덕성이나 등등이 형성되기 전에 저런 식으로 계속 무기나 이런 걸로 할 경우에 저는 걱정되는 게 김정은 시대보다 좀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예. 당대회 기간 동안 주애가 등장할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요 SNS에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농촌으로 복귀를 하려고 그래도 저 산골짜기 있는 그 뭐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말이에요. 막 5만 원, 10만 원씩 막 심하게는 2, 30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잖아요. 예. 투기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하여튼 문제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이게 이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네, 정부에 맞서지 마라 이런 얘기도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은 농지 투기도 얘기를 했습니다. 농지를 제대로 경작할 목적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강제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갈수록 좀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의지도 더 강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땅 문제, 특히 농지 문제까지 거론을 하시는데 비정상화되어 있던 것을 좀 정상화하자라고 하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뭐 투기든 아니면 뭐 그게 투자라는 이름에 뭐 어떤 형식이 됐던지 간에 이것이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이 돈을 갖다가 넣고 거기에 이제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동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땅이나 부동산 이런 데 가 있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훨씬 더 활력적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갔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특히나 이 땅이라든가 부동산에 사람들의 어떤 의지나 또 희망, 이 그런 곳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찾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 농지의 경우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그걸로 뭔가 산출물이 나오고 그것이 농업의 어떤 바탕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실제로 농지를 가지고만 있고 또 그걸 굴리지 않으면 이게 가지고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런데 왜 가지고 있겠습니까? 돈이 되니까 가지고 있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해보자라고 하는 대통령의 문제인식이 있는 것이고 아마 이 부분까지도 정부에서 좀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을 설득하는 메시지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계속 SNS로 올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기 과정 없이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원래 주무부처에서는 그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이 하나 문제고 농지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부동산 문제는 원인이 아니에요, 결과지. 예. 정책이 잘못됐고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결과가 부동산 값의 앙등인 것이지 어떻게 부동산 값 앙등이 태초부터 있었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농지 같은 경우에 농지값이 저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양곡관리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양곡관리법 만들 때 농지값 올라간다고 그때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만들어 놓고 잘못된 정책 펴놓고 지금 와서 그게 원인이다? 저는 대통령의 인식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10가지 소식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등장을 했는데요. 재집권 이후에 첫 국정연설을 약 110분 만에 마쳤습니다. 1964년 이후에 역대 최장 국정연설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Members of Congress and my fellow Americans, our nation is back, bigger, better, rich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Less than 5 months from now, our country will celebrate an epic milestone in American history, the 250th anniversary of our glorious American independence. We're going to do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This is the golden age of America. And then just 4 days ago, an unfortunate ruling from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t just came down. It came down. Very unfortunate ruling. But the good news is that almost all countries and corporations want to keep the deal that they already made. 네, 엄청나게 장시간 동안 국정연설을 했는데 우리나라와 영향이 있는 것은 관세 문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는 유감을 나타냈고요. 특히 다른 나라들은 이 관세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더 세질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송영훈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고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와 있는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제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한 그 위법 판결이 나온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미국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서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가 15%로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국정연설에서는 앞으로 관세가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각국은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쐐기를 박았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이제 지속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해서는 최대 150일까지밖에 부과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이상 연장하려면 미국 하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하원은 공화당이 매우 근소한 의석 우위에 있습니다. 218대 214거든요. 그 우위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 공화당은 지금 그 토니 곤살레스라고 하는 텍사스주 연방 하원 의원이 전직 보좌관과의 불륜 문제로 크게 곤경에 처해 있는데 공화당 하원 원내 지도부가 사퇴를 만료하고 있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이 될지는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무역확장법 232조 또 무역법 301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8개월 동안 굉장히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미 간의 양해각서 전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과연 그 이행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대미투자특별법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오는 긴 시간 동안 연설을 하면서 눈길을 끄는 모습도 있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워낙 쇼맨십이 뛰어나니까요. 장현주 부대변인님, 오늘은 뭐 아이스하키 팀도 초대를 하고 여러 가지 좀 쇼맨십을 좀 보여주는 눈길 끄는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연설 자체를 108분으로 하면서 그동안에 가장 길었던 클린턴 대통령의 연설 기록을 또 뒤집었다라고 하거든요. 가장 긴 또 연설을 했다라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쇼맨십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또 저렇게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메달을 다 메고 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남자 하키 대표팀이요.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뗀 게 46년 만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마 미국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고 또 환호했을 법한 그런 상황인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특유의 쇼맨십을 발휘해서 이 선수들을 직접 또 들어와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함께 또 그런 카메라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아시겠지만 사실 정치를 하기 이전에도 뭐 리얼리티 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또 예능 감각도 있고요. 또 당시에 또 미국 국민들에게 대중적인 스타로 또 자리매김한 그런 계기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이런 쇼맨십 과정들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의미 있었던 게 한국 전쟁의 영웅으로 소개되는 원조 탑건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대령에게는 명예의 훈장을 수여했거든요. 이거를 또 멜라니아 여사가 직접 이 훈장을 수여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또 자신의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또 나름대로의 또 영감을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연설도 길기도 길었고 그 내용도 너무나 좀 강력한 메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또 염려를 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저는 쇼맨십까지 보여줘서 트럼프 대통령다웠다라는 평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과는 소란도 좀 벌어졌는데요. 그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Of criminal aliens, and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Look, nobody stands up. These people are crazy. I'm telling you, they're crazy. We're lucky we have a country with people like this. Democrats are destroying our country, but we've stopped it just in the nick of time, didn't we? 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뭐 미쳤다 이런 표현까지 좀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는데요. 조홍천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 민주주의가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로서 왕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상권 분립이 철저히 보장이 되고 정말 미국의 민주주의가 한때는 그 제3세계에 수출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했던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개딸이나 윤호개인이 있다면은 미국에는 마가가 있습니다. 네, 같은 급이에요. 마가에 포섭된
마가에 시달린 공화당 의원들이 다음번 오픈 프라이머리 때 자기가 공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이상한 짓을 해요. 예. 지금 중간선거 전까지 미국 하원 의원 51명, 상원 의원 9명이 재선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정치 더 이상 하기 싫다. 그래도 그 점은 우리나라보다 좀 낫죠. 예.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공화당 의원들이 예를 들어 뭐 베네수엘라 사태 때 대통령의 전쟁 고난 인정 문제, 그리고 뭐 속칭 뭐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법, 거기에 크로스 보팅을 해서 그러니까 행정부의 독주에 대해서는 지금 견제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상태면은 미국 민주주의는 이제 완전히 회복 불능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송영훈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족들이 참석한 모습을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인 베런이 메고 나온 넥타이가 하필 파란색이어서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게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은 그 남자들이 사실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넥타이밖에 없습니다. 예.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남자들에게라고 하는 그 에세이집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남자들의 유일한 패션 장난감이다. 대통령의 가족은요, 아무리 공적 지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우 정치적인 존재입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그 베런 트럼프도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런 자리에서 굳이 푼색 넥타이를 맸다면은 그것이 어떤 메시지로 해석될 것이다라는 것 정도는 인식할 수 있었을 겁니다. 미국 예. 사회에서 화제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네. 형제들과 또 아버지와 다른 색의 넥타이를 메고 나온 베런 트럼프 얘기까지 다뤄봤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열병식을 개최하면서 9차 당대회를 마무리했는데요. 참석 여부가 관심이었던 김정은의 딸 주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후계 구도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관련 영상 만나보시죠. 김정은 동지를 국방성 지휘관들과 해연합부대장들을 비롯한 군 지휘 성원들이 정중히 영접했습니다. 투쟁의 5년, 전진의 5년으로 안고 온 존엄과 명예가 층층이 쌓여 더욱 높아진 영광의 탄상. 장엄한 출진을 앞둔 역사의 광희, 위대하신 우리 용도자를 경건히 받들어 모십니다. 네, 이번 9차 당대회에서 주목되는 포인트가 꽤 많았는데 김정은의 딸 주혜가 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성무 센터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아빠와 똑같은 모양의 어떤 가죽 재킷을 입고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예, 뭐 북한이 저런 행사를 할 때 특히 뭐 복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자세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북한 언론 보도의 표현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북한 정권이 어디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가늠할 수 있거든요. 예. 이번 9차 당대회 때 김주혜가 과연 내정 단계를 넘어서 후계자로서 공식화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을 우리는 이렇게 봤어요. 대회에 참석하느냐 여부. 두 번째는 그 대회에서 공식 직함을 얻느냐 여부. 예. 이 두 가지를 주목했는데 그건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함은 김주혜가 없었죠. 예, 회의에도 참석 안 했고 직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예상은 열병식에는 참석할 것이다. 그런데 열병식에 말씀하신 대로 아빠와 같은 가죽 재킷을 입었거든요. 이건 아빠와 같은 입었는 거의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위치도 상당히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주석 상단 중앙, 아버지와 그 중앙 뒤편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이 3대고 네. 김주혜가 4대인데 김일성으로부터 4대 세습을 공식화하려고 하는 주혜가 후계자인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련의 행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비슷한 옷차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건군절 75주년 열병식 때도 두 사람이 비슷하게 모자를 쓰고 등장을 했었고요. 가죽 재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나 어제는 정말로 비슷한 옷을 입고 등장을 한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중앙을 차지하는 사진을 저희가 꽤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문성무 센터장님, 네.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어제 저 열병식에 참석한 모습을 북한 주민들도 많이들 봤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제 후계자로 좀 공표가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가지고 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김주애가 처음 등장한 게 2022년 11월입니다. 순안공항에서 북한이 화성 17형 괴물 미사일로 명명된 화성 17형을 발사할 때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김주애가 뭐 과연 후계자이겠는가? 오히려 후계자라기보다는 그 후대 김주애와 같은 어린 세대도 챙기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예. 자애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추정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지금 거의 3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동안 김정은이 가는 곳곳마다 군사 행보는 물론이고 경제 각종 행사에 동행을 했고요. 북한 언론에서 김주애와 관련된 호칭의 변화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최고 지도자가 아니면 붙일 수 없는 향도라든지 새별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려는가 보다라는 생각은 할 겁니다. 다만 과연 김주애가 아직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예. 2013년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 만으로 해도 13살밖에 안 되고 또 아직 김정은이 나이가 젊거든요. 40대 이제 초중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주애가 이제 뭐 곧 후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 백두 혈통 4대 세습이 이어지기 때문에 김정은과 김주애로 이어지는 이 김씨 일가 백두 혈통에게 충성을 다해라. 방금 열병식에서 북한 군인들이 외친 보면 김정은 결사옹이 그랬어요. 예. 우리는요. 대통령 군대가 아닙니다. 네.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고 국가의 군대입니다. 네. 북한은 김정은의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두 혈통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 모으기 위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을 향해 나온 메시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족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 또 완전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과거에 기억하실 것 같은데 서울 불바다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얘기하셔서 지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쪽에서 전쟁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말은 왜 듣지 않고 무슨 아니. 뭘 절고 있어?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 불바다 얘기 뭐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다치게 하면 완전 붕괴를 배제하지 못한다. 핵무기 더 늘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문성무 센터장께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을 향한 메시지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북한이 말이죠. 사실 1945년 분단 이후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대남 전략인데 대남 그 전략. 대남 전략 중에서 그들은 대남, 다시 말하면 공산화 통일을 위해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 그 1차로 시도한 게 6.25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7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으로 대남 군사력 우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재래식전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핵무력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바다 설도 저희 94년에 나온 거고 네. 2003년에 이 김영철이가 저런 발표를 했는데 2013년이죠. 2013년. 그래서 예. 이것은 그 북한의 대남 전략이 하나도 바뀐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동족의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 지금 뭐 저렇게 핵무력, 그다음에 이 바뀔 수 없는 불가역적인 위치에 올라섰다고 얘기를 하지만 김정은이 걱정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김정은의 정권과 세습 체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가. 예. 그걸 가장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다시 말하면 남쪽으로부터 오는 한류의 문화.
이 자유바람 이걸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의지고 그래서 이번에 남측과 상론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적대 행위하지 말라 행동을 하면 붕괴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예.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정은이 또 한국 정부의 유화적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대결 언행을 삼가야 된다. 평화 공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나와서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현정 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네. 북미 관계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대화를 좀 하겠다라는 게 좀 일관된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통미봉남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미국과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화하지만 우리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풀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 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은 싸늘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제9차 노동당 대회 폐막을 기념해서 열병식의 모습을 드러냈죠. 전보다 더 어른스러운 외형으로 나타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정은 동지를 국방성 지휘관들과 해연합부대장들을 비롯한 군 지휘 성원들이 정중히 영접했습니다. 투쟁의 5년, 전진의 5년으로 안고 온 존엄과 명예가 층층이 쌓여 더욱 높아진 영광의 단상. 위대하신 우리 용도자를 경건히 받들어 모십니다. 아마 그 머리도 높이고 키 높이 구두를 신었을 겁니다. 김정일이도 키 높이 구두 신고 다녔었어요. 저기 미테리 가죽이에요. 앞으로 한 10년 더 있어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후계자 수업을 못 받고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 뜨면서 초기에 좀 헤맸습니다. 반면에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 대학 졸업하고 이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배웠어요. 몸에. 바로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식으로 부하들을 부리는 거를 아버지가 좀 보여주는 교육 과정입니다. 학교는 안 갈 거예요. 아마 홈스쿨링 할 거예요. 네, 열병식의 모습을 드러낸 김주애에 대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해주었는데요. 머리를 일부러 좀 이렇게 띄어서 키가 더 커 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구두는 아마 키높이 구두를 신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 가죽 코트는 아마 이탈리아산 가죽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위원님. 네. 저도 사실 13살짜리 여자아이인데 키가 너무 커서 놀랐는데요. 키높이 구두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우선 이게 가죽 재킷을 입었잖아요. 예. 나치의 히틀러가 가죽 옷을 입었잖아요. 딴 사람은 다 그냥 군복인데 혼자만 가죽 옷으로 딱 입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돋보이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반 면옷이지만 나는 가죽 옷이다. 딱 2명만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이 2명은 다른 사람과 차별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다르다. 강화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항상 밤에 저런 행사를 하잖아요. 밤에 행사를 할 경우에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두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주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쭉 성장 과정을 보면 키가 꽤 빨리 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성인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자기 아버지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성인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일단 키높이 구두를 신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지금 13살인데 지금 참 제가 볼 때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치 이제 어른처럼 어린아이가 이제 화장해서 뭐 한 것처럼 네. 그런 이미지가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보면 어른스럽게 이제 지금 뭐 한다든지 컬을 이렇게 넣고. 뭐 전부 다 또 이 메이크업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제 어린 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4대 세습에 대한 이제 정당성들을 아마 이제 부여해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군인들에게 뭔가 명령 내리고 군인들이 김주애 앞에서 뭔가 또 입을 가리고 뭔가 보고를 하고 이런 모습은 결국 북한은 그 군사 사회이지 않습니까? 예. 군인들이 누굴 지지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정세현 이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4대 세습의 핵심은 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아마 이제 김주애를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군을 뭔가 이게 어떤 이 계승자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후계 내정 단계로 접어든 것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 주었는데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제대로 된 후계 수업조차 못 받고 초기에 좀 헤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교육을 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래와 같이 학교를 다닐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스쿨링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전망을 했는데 이현종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런 이유로 실제로 후계 작업이 좀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나서 굉장히 그 아버지 상을 할 때 거의 예. 뭐 정신이 나간 듯한, 또 한 번은 이제 눈썹을 밀고 나왔다든지, 그다음에 장성택을 하고 싸움을 벌였지 않습니까? 예. 처형을 했다든지. 고모부인데. 그렇죠. 고모부하고 싸움했다든지. 이게 뭐냐면 결국은 김정일 김 시대에 뭔가 후계 수업을 바로 얻으면서 뭐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이제 뇌졸중이 와서 이제 사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 후계 작업을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우리가 보기보다는 굉장히 아마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내부에 종파투쟁을 벌였죠. 권력투쟁을 자기 고모부하고 싸웠죠. 고모부를 공개적으로 숙청을 했지 않습니까? 다 당원들이 보는 앞에서 붙잡아가서 공개 숙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고모부하고도 갈등을 미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권력투쟁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심적인 고통이 심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자신의 자녀한테는 물려주지 않겠다. 특히 그리고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지금 4대 세습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둬야 되겠다. 특히 또 본인 옆에는 동생이 김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각인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